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봉합된 어제 하루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연습 문제라고 제가 입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은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즐거운 기력을 지르던 저희의 모습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2, 3주의 기간이 참 애달픈 기간이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뛰게 된 만큼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팀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동안에 본인의 소회를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는 오늘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저 영상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어제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죠.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권을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상정할 권한이 대표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협의만 하고 나오면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잠시 의견 다툼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지만 결국은 그 권영세 사무총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권영세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도 상당히 그 통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은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석규 전략기획 부총장이 그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이 결국은 그 윤핵관 아니냐 그 중에 자기가 지명한 3명 중은 아니지만 결국은 비슷한 계열의 사람 아니냐 이런 그 불만을 공식적으로 뭐 표출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좀 갖고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 협의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당직이 그 선임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의원총회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기댈 데가 별로 없구나. 그 울산 회동 때와는 당내 분위기라든지 여론이 상당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한 조치들을 보면 뭐 하여튼 뭐 연습 문제를 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연습 문제 하나를 하여튼 푸는 신용이라도 했고 그리고 선대위 개편을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슬림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 본부 체제로 슬림하게 갔고 그리고 총괄 본부장도 권영세 의원이니까 윤핵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권영세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총장으로 기용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둘이 관계가 좋은 네. 그런 인물이니까요. 2012년 대선을 또 함께 치렀던. 네, 그때는 이제 뭐 사이고요. 상황실장을 예. 맡았었죠 권영세 의원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요구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을 그 윤석열 후보가 뭐 100%는 아닐지라도 들어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아마 그 당내에서 기반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무작정 이준석 대표를 내쳤을 경우에 공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어제도 조금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아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비대위원들 사퇴시켰을 겁니다.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 예.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그런
그걸 밀어붙였을 텐데 원내 대표, 그 정책위 의장 그대로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살수는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 사과를 하면 이게 좀 전환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결국 이준석 대표가 사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사과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도망가면 내가 대표직 사퇴도 하겠다 이렇게 재발 방지 약속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화해의 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윤석열 후보가 의총 마무리되는 시점에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처음에 연설 한 28분 공개한 거 말고 비공개로 한 자리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도망가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의총에 참석을 했고 분위기가 그렇게 이렇게 반전돼 갔던 거 맞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후보께서 아마 저녁 7시 조금 지나면 참석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의총이 원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후보의 참석 가능성을 미리 예정해 뒀다고 하는 것은 민성기 의원 말씀대로 아마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가능한 한 최대한 포용을 좀 해야겠다. 이런 아마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의원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진솔한 심경 그리고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얘기하면서 의원들의 마음도 좀 누그러졌고 또 후보도 이준석 대표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서 아마 어제 오후 저녁 8시쯤에서 그렇게 이 급격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거면 지난 16일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을 계기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져버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을 지난 16일 동안은 왜 그냥 그 갈등 상황이 지속돼 왔느냐. 이준석 대표의 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의 표를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새롭게 파격적인 전환을 시도하기를 바랐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 진단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왜 16일 동안 이렇게 해왔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6일 동안 그걸 지켜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이야기, 뭐 어제 사이코패스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젊은 꼰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야 이거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대표를 그만두는 것은 물론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정치 인생도 끝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좋은데 그럼 왜 어제 이런 상황까지 이준석 대표는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성기 위원. 글쎄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울산 회동 때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또 여론의 지지도 받은 측면이 있고 하니까 본인이 그런 카드를 던져서 윤석열 후보 쪽에 소위 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캠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든가 그 노선이 다른 그 선거 캠페인의 노선을 조금 자기가 견인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얘기도 전 울산 회동할 때는 아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그 외롭고 무시당했으면 저랬을까 이런 여론이 많았다면 지금은 두 번째 소위 가출, 당무 거부라고 하실까요? 뭐 당무 이탈 이렇게 되니까 당내 여론이라는 게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상황 판단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적 요인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윤석열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 이런 부분들이 주된 이유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후보를 직접 비판하기도 하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 가만히만 있으면 이깁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좀 냉소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그 당내에서의 어떤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을 이준석 대표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부담감을 느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까지 당 내부에서 본인에 대한 여론이 나쁘게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주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지금 유튜버에서 의혹 제기한 문제도 또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본인에 대한 비토 의견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겠죠. 결국은 마지막 의원총회의 비토 여론의 강도가 아마 이준석 대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열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뭐 아침 신문 보도 보면 뭐 또다시 봉합했다. 불안한 봉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후보 관련 동향보다 저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걸 더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파행이 네. 되는 게 이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보여야 될 그 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이 파행이 끝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갈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윤석열 후보 본인의 그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 그 부인, 장모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직하면 연기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A4 없으면 발언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봉합이 그야말로 봉합인데 이게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으로 해서 진행돼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에서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침 신문 보면은 어떤 데는 그냥 팩트만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불안한 이런 표현을 쓴 신문사도 있더라고요. 네. 예. 앞으로 뭐 이것이 정말 불안한 봉합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팀이 되는 건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처음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조건을 걸었었죠. 의원총회를 전부 공개해라. 그러면 참석하지.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면 난 참석하지 않겠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계속 설득을 했고 그러면 모두 발언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토론하는 거 동의한다. 그래서 가서 28분 정도 이준석 대표가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일종의 토론, 문제 제기와 답변 이런 것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첫 모두 발언.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까 사과했다고 김경진 단장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불편해서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비단 주머니와 같은 용어입니다. 제 의도대로 만약에 들리지 않았단다면은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한 불찰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은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 주십시오. 지지층과 싸우지 말고 이준석과 싸우지 말고 후보자와 싸우지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뭡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단결돼가지고 선거 승리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은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오늘 꼭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연설이 끝났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조금은 어정쩡해 보입니다. 박수도 바로 나오지 않았고 박수가 안 나오다가
이준석 대표가 단상을 떠난 뒤에 조금 나왔는데 말이죠. 물론 여전히 저 당시에는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석과 싸우지 말아달라. 우리의 상대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저는 선거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정말 그 선거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과 보람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준석을 있게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어제 많이 했죠. 본인이 일단 30대로서 보수 야당의 당권을 선거를 통해서 잡았다는 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한 적도 있죠. 본인의 얘기 어제 대부분은 본인이 한 일이 이게 소위 대선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한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 전략도 좀 귀담아 들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소위 공개 발언에서는 그렇게 사과의 표현이 명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 의원들이 그 반응하는 걸 보니까 비공개 토론에서는 좀 더 좀 솔직한 얘기들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실망을 드렸다면 사과하겠다. 네. 그리고 그 3번 도망치면 내가 대표직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이준석이 사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되면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내가 끌어안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의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때 이준석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 이 긴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뛰게 된 만큼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팀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철규 부총장님, 내일 당사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던 방 한켠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답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기대를 갖고 여쭙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의원총회 직후에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말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저희 하여튼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죄송스러움과 더불어 가지고 내가 선거에 다시 뛰어들게 되면은 꼭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후보님을 잘 도우면서 오히려 약간은 제가 분에 넘치게 방관자적 시점에서 관찰했던 것들이 꼭 바뀌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후보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재발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신 게 있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 지 영상 나가는 사이에 제가 SNS를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33분 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인용을 했고요. 극적 포옹했지만 곳곳이 지뢰. 윤석열 후보 측 이준석 운전대 왜 잡나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SNS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이셨으면 좋겠고 방송 출연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중요한 창구 아닙니까? 그러긴 한데 네. 그보다 사실은 대표는 조직을 만들고 사실은 자금을 집행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네. 보면. 그러면 후보를 위해서 이 순간에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국리를 사실은 물밑에서 해서 조용히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저 기사를 이제 대표께서 올리면 저 기사에 대해서 또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에 의해서 또 2차 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어제 포옹했다고 하는데 포옹이 진정한 포옹일까 뭐 이런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성 주제. 그래서 어제 사실은 두 분이 진정한 이게 한 몸이 되는 의미가 빛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으신 분들은 SNS 줄여주시는 것, 또 언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님의 한 말씀에 대해서 힘이 얻는 건 뭐냐면 이분이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어쩌다 한번 언론에다 몇 말씀 던지는데 누가요? 김종인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이요? 네. 말씀이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무를 하실 때 네, 평소에 집무할 때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이제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평소에 집무할 때는 말씀이 많지가 않으세요.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던지면 툭 하면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보면.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윤석 대표님도 조금 줄여주시면 어떨까. 네.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좀 봤는데요, 민성기 위원. 이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부분, 여기도 관계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건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가 아니고 선대위 관계자로 나오네요. 마치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운전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고 말하는 느낌이었다라고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앙일보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이준석 대표가 주목을 해서 자세가 불편하면 고쳐 앉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우리는 이제 원팀입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황만율 대변인이 불안한 봉합일 수 있다라고 이제 관측을 해주셨는데, 감정의 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잡고 자 우리는 원팀입니다. 피가 같은 당원입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이 골이 한 번에 메워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민성기 의원?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이렇게 다가온 상황이고 대표와 후보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좀 덮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 문제도 있지만 후보 측에서 또 후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대표를 자극하는 그런 익명 인터뷰 같은 걸 좀 자제를 해줘야지 이 대표가 보조를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정당 대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리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세대적인 어떤 정서가 다르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2030 세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당에서 고심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보면 스타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기도 있지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옛날 정치하듯이 보면 후보가 앞에 나서면 대표는 좀 뒤에 빠져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그런 성향도 아니에요. 그럼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마 내가 런닝메이트처럼 후보 옆에 같이 가면서 같이 런닝메이트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와 대표가 그 생각의 다름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거 이런 것도 아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제가 이 시간에도 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인태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선 끝났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민주당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후보 말고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이 저렇게 가면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고민도 물론 있었을 텐데 이제 막상 대선 전국이 되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한다, 분열한다. 민주당으로서 내심 좀 안심도 됐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나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이론, 이른바 젊은 층이 이제는 5060 부모 세대를 설득해서 가야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대 결합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오늘 SNS 글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탈한 청년표가 안철수 후보라는 환승역에 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종착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기대를 나타내는 글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글을 SNS에 올렸던데 이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변화, 이제 뭐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씌워져 있는 이미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준석 대표 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이 든 게 조금 지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김병진 특보께서도 저 이준석 대표가 SNS를 줄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지나면 누가 후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30 문제 관련해서는 2030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인가요? 이준석 대표 얘기하신 것 중에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20, 30대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에서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 30대의 표심이라고 하는 게 주머니 속에 공깃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찌 보면 저희 세대들보다 현실을 더 매섭게 겪은 세대인데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다. 저희는 최소한 이런 식의 자세로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부터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주소창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경진 단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윤석열 후보는 왜 김종인 위원장은 함께할 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일까요? 선택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절반의 미학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그건 후보께 직접 여쭤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큰 틀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원칙, 그러니까 슬림한 선대위, 그다음에 민첩한 의사결정, 후보 메시지 동선 일정의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문하신 바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였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따랐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난번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뭐 상임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단이 한 뭐 20명은 조금 안 됐지만 열 몇 분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어쩌면 조금 지휘 능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마 후보께서 실망하신 대목이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후보께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갑자기 지금 우리 민성기 위원님이나 우리 또 황 대변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강렬한 스타 의식이 본인한테 분명히 있고 또 선거를 아마 윤석열 후보와 런닝메이트와 같은 의식으로 치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 두 분의 아마 공통된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번에 같이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종로에 그냥 공천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런닝메이트 아닌 런닝메이트처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그냥 이 방송에서 네.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게 어떤가 싶은 네. 생각에서 한번 이준석 말씀드려. 대표가 저는 뭐 노원에서 계속 출마할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정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황 대변인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치아 스케일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오란 씨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스케일링은 전 국민이 하는 거고 탈모는 약값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아마 탈모에 대한 건보 적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밝혀주신 것 같고 김종현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탈모 아이디어는 좋은데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기에 중증 환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탈모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네. 하는 것이 탈모 문제만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탈모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기되자마자 저희는 처음에 아주 의미 있게 한 게 아닌데 굉장히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한 그 갈증, 갈급 이런 게 굉장히 그 높았다 이걸 보여주는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들 얘기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드는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디 분이 보내주신 질문은 이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답이 갈 것 같은데 일단 질문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에디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소창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적인 화해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야권이 안철수 후보 기준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또 인식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또 인식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저희가 오늘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디님의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질문 나왔던 절반의 미약분이 보내주신 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잡았을까? 어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청년 보좌역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보좌역을 상당히 많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가짜 청년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오늘 사과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분들의 진정성 또 그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제 이 자리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내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왜 윤석열 후보님의 지지율은 떨어지는가?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는 체계를 따르되 소신과 자유가 있는 능동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격 결의안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자던 신재의 부위원장을 품으시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대위 청년 보좌역의 직을 내려놓으며
국민 앞에 후보께서 당당히 나아가 개신임을 묻고 완벽한 개혁의 길로 가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것이 당에 울리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후보님께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아주 뼈 아프게 와닿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받들어서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하든 청년 아닌 사람이 이 행사 기획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중에 곽승영 보좌역인가요? 어제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안, 사퇴 결의안이 의총에 상정됐다, 제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선거에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이야기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참석자들이 청년 보좌역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령대가 같은 또 비슷한 그런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전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감대가 그 윤석열 후보를 돕는 중진 의원들보다는 이준석 대표 쪽에 이렇게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메모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메모를 많이 하고 나중에 보면 청년 행사에 청년 이외에 다른 사람들 자꾸만 껴드는 거 내가 막겠다. 그러니까 청년 행사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행사 기획하고 주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그 최근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청년들의 민심, 청년들의 정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윤 후보가 좀 알아듣는,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는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아까 김명진 단장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마 울산에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 가서 같이 다니고 온 다음에 아마 이런저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른바 윤핵관 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어제 한 것 아니냐고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전철 타는 것도 아마 같이 탄 걸 보면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바라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의 세대 결합론,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 김명진 단장은 뭐 적극적으로 동감하십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대통령 후보라면 전 세대를 통해서 골고루 지지를 얻어야 되고 또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세대를 포위한다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0대도 현재 지금 20대, 30대도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사실 조금 소외의식이 좀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할 때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가봤더니 이게 한 성이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무조건 어느 한 성인가는 최소한 40% 할당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평등에 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이슈나 어떻게 보면 이 노선 투쟁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령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남성들이 또 점유하고 있는 영역들도 많거든요, 보면 상당수가 있어서 그런 어떤 노르웨이나 스웨덴식의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아마 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청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